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한 2주 정도는 선거 때문에 제가 출연을 잠깐 유보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좀 프로그램 개편도 좀 있고 해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서 오후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시간이 바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후 3시경에, 3시 한 10분경에 찾아뵐 것 같고요. 일단 그동안에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마음이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민주진영이 그 후유증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후유증은 사실은 뭐 예견되었던 것이고요. 한 번은 우리가 걸러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들 낙담하지들 마시고요. 오늘은 지금 이제 이 선거 이후에 수습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국민들은 그러니까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너무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하면서 외면을 받았다. 이런 이제 좀 황당한 주장들이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표현했듯이 이건 황당한 주장입니다. 이 황당한 주장이 왜 황당하다고 하냐면요. 민생 문제하고 민생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의 적폐를 해결해야지만이 민생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불평등 문제잖아요. 불평등 문제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게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던 그다음에 우리가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던 특히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되어 있죠. 근데 이런 경제 문제, 재정 문제, 소득 불평등은 또 이제 재정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누가 있느냐? 바로 기재부가 있습니다. 모피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실 이 불평등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어진 거냐? 노무현 대통령이 오래전에 이미 핵심을 얘기하셨죠. 불공정과 반칙과 특권의 산물입니다. 반칙과 특권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불공정이 제도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특권을 누리는 계층들이 내부 정보를 정부의 국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은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적인 부를 축적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경제의 불평등의 사실은 근원입니다. 근원이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정성을 강화하는 거, 즉 뭐냐면은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많은 보통 사람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속에서 첩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생과 개혁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죠.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합니다. 민생이라고 우리가 개혁이라고 우리가 쓰지만은 그건 이제 민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검찰 개혁. 이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만약에 이해 못한다면요, 저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뭐죠? 우리 사회에 특권층 카르텔이 있습니다. 특권층 카르텔이요. 특권층 카르텔이 있는데 이 특권이라는 것은 어디서 비롯되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모두는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재벌만이 아니라 언론사 사주도 그렇고 많은 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법 위에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법 위의 존재가 가능한 게 어디서 비롯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검찰들이요.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이런 걸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요? 그렇죠? 검찰의 특권, 판사의 특권, 예? 이런 특권들을 기본적으로 거기에 그러니까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뭡니까? 검찰의 우리가 기소권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요? 예? 그럼 이 특권을 없애지 않고 어떻게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죠? 그렇죠? 그 특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특권의 방어막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검찰 제도인데요. 정치검찰. 예? 이 특권의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검찰이잖아요. 예? 근데 검찰 개혁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민생 문제가 특권이 해결되고 그다음에 민생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언론 개혁도 마찬가지죠. 예? 언론 개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요? 우리 이번에 선거에서 몸서리치게 경험을 했지만은 언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 특권층 재생산에 복무를 하잖아요. 복무를 하잖아요. 최근에 한번 봐보세요. 서울시장 선거 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부를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나니까는 어떤 식으로 논조가 바뀌었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화색을 띄우고 있다. 아주 낯간지러운 소리. 예? 저는 매춘부보다 더 아주 못한 어떤 언론의 모습 같아요. 예? 지금 오세훈이 등장하고 나니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한다는 이러한 이제 분위기로 인해서 예? 이 소위 말해서 이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이거예요. 호가가 크게 오르고요. 예? 그거를 근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론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죠. 예, 지금. 예? 굉장히 낯뜨거운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언론 개혁이 안 되고 어떻게 부동산 문제 해결하죠? 부동산 문제에서 소위 자산 불평등이 거기서 비롯되어지는데. 그렇죠?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 왜 민생 문제하고 별개냐 이거예요. 이 별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국힘당. 그다음에 조중동. 이러한 부패 집단들이잖아요. 부패 집단들의 논리를 예? 야당의 논리를 민주당 내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 분들은 저는 정계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야당으로 가라 그러는데 야당 갈 필요도 없이 예? 정계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무식하거든요. 한마디로요. 민생과 개혁을 분리하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굉장히 기족적인 사고의 산물입니다. 기족적인 사고의 산물이죠. 왜? 반칙과 특권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한 이해관계에 그러니까 편승을 하는 거는 그건 뭡니까요? 예? 민주당 정치인이 소위 말해서 이러한 기족적인 사고를 갖는 것은 촛불 시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죠. 예? 그거는 뭐 국힘당 가서 하시든지 아니면 정계 은퇴하는 게 저는 정계 은퇴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제가 민생과 개혁을 그러니까 분리해 가지고 이번에 선거 패배 요인을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너무 국민들이 피곤해 가지고 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개혁이 제대로 제대로 완성된 게 뭐가 있습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 경제 적폐의 핵심이 모피아입니다. 모피아요. 모피아는 뭔지 아시죠? 예? 미니스트리 오브 파이낸스의 준말로 기재부를 과거에 우리가 재무부라고 불렀었기 때문에 재무부라고 불렀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연장해서 모피아라고 합니다. 기재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저는 경제 적폐는 해결 못한다고 봅니다. 경제 적폐 해결 못해요. 우리가 이 정권 말기마다 어떤 프레임에 우리가 이 함정이 빠지느냐. 무능의 덫. 무능하다. 에? 민주정권 무능하다. 이런 프레임에 그러니까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뺏기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선거에서 참패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해왔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요? 정권 후반기가 되다 보면요. 청와대 내 식구들이
소위 우리가 늘공, 어공 얘기하잖아요. 늘공은 그러니까는 관료들 얘기하는 것이고, 어공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출 권력과 더불어서 함께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공직자가 되신 분들. 그렇죠? 그런데 이 어공들은 다 밀려나고 그 자리를 관료들이 다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관료에 의해서 포획당한다 그러죠. 지금 청와대 한번 봐보세요. 경제팀은 적어도 완전히 관료로 완전히 포획당했습니다. 예? 김상조 실장 후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호승 경제수석이 바로 뭡니까요? 기재부 차관 출신이죠. 예? 관료로 완전히 장악당했어요. 그렇죠? 자, 거기다가 또 하나의 선출 권력인 국회마저도 어떻습니까? 관료들의 거수기 역할에서 못 벗어났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지난 8월 말에 전당대회에서 선거에서 승리해가 대표가 된 이후에 지난 7개월 동안에 기재부하고 무슨 차이를 보여주었죠? 사실상 한 몸이었잖아요. 그렇죠? 청와대와 국회가 그러니까는 관료한테 포획당하면은 사실 개혁은 끝난 겁니다. 개혁은 끝난 거죠. 모피아의 논리가 그대로 그러니까는 지배하는데, 모피아는 이명박 박근혜 때의 논리가 그대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 그 결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지난 1년 내내 선별은 국힘당의 논리다. 선별로 하게 되면 선거에서 진다. 이런 얘기 계속 떠들어댔었어요. 하도 떠드니까는 이제 좀 그만 좀 얘기해라.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민주당이 망가지고 선거에서 질까봐, 예? 이런 결과가 초래될까봐 제가 그렇게 떠들어댔던 겁니다. 혼자서 외롭게. 예? 이 선별이라는 것이요. 선별이라는 것은 국힘당의 논리예요. 선별이라는 게 뭡니까요? 신자유주의와 함께 득세한 하나의 복지 방식이에요. 70대 후반부터 이게 그러니까 선별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말은 굉장히 그럴싸해요. 뭡니까요? 어려운 사람한테 더 두텁게 지원하자. 근데 말장난입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지원 절대 안 해요. 이번에 자영업자들이 다 등 돌렸잖아요. 왜요? 자영업자 그렇게 충분히 지원을 받았으면 왜 등 돌렸겠어요? 어려운 사람들 그냥 죽지 않을 정도만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제가 되죠. 지원해서요. 차별의 논리입니다. 그럼 차별을 받으면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불만이 생기죠. 불만이 생길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갈등이 유발되지죠. 갈등이 유발되고, 그렇죠?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어져요. 그 책임은 고스란히 어디로 돌아가느냐? 집권 여당한테 돌아갑니다. 정부한테 돌아가져요. 야당한테 안 돌아갑니다. 국민이 분열됐을 때 그 갈등에 그러니까는 책임은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권 여당한테 돌아갑니다. 그 책임은요. 그 결과가 이번에 선거예요.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정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술을 못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홍남기 체제가 추진한 선별 지원에 대해서 국힘당이 근본적으로 브레이크 건 적 봤어요? 안 걸잖아요. 제가 처음 얘기할 때부터 선별을 2차 지원 선별할 때부터 이건 국힘당의 논리다. 국힘당이 돌아서서 웃는다. 이런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아니 민주당이 국힘당하고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요?
아까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개혁에 그러니까는 지쳐서 더 이상 그러니까는 개혁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개혁 안 할 거면 못하러 민주당을 해요? 민주당이 개혁 안 하면 국힘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개혁을 안 하면은, 개혁을 추진 안 하겠다면은, 국힘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그래서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게 왜 그러냐? 청와대와 국회가 선출 권력들이잖아요. 선출 권력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다 기득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예? 선출 권력, 청와대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180석 만들어준 국회의원들, 우리 국힘당하고 차별화를 못 시키면은, 차별화를 왜 못 시켰습니까? 기재부에 끌려다닌 거예요. 관료들한테 끌려다닌 겁니다. 끌려다니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청와대도 끌려다니고, 김상조 실장이 정책실장 들어가면서 무슨 말했습니까? 예? 자기는 홍남기 부총리를 잘 후방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지원을 해줄 거면 지도 기재부 가서 일을 해야지요. 왜 청와대 정책실장이 하는 게 뭡니까요? 선출 권력이 내세운 공약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자리가 정책실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관료들을 서포트 해주겠다? 그럼 뭐하러 정책실장이 필요해요? 예? 정책실장이 뭐하러 필요한 거냐고요? 예? 아마도 관료들하고 갈등을 하다가 갈등을 부리게 되면은 자신의 수명이 그러니까 단축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거면은 그 자리 맞지 말아야죠. 예? 자신이 없으면 맞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 비극은 적어도 관료한테 선출 권력들이 포획당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재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들의 삶,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네?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자, 실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경제 수치로요. 지난해 경제 성적입니다. 지난해 경제 성적이에요. 자, 지난해 우리가 1분기 때 1, 2, 3월 달이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OECD 37개 국가 중에서 13위 정도 했습니다. 13위 정도 했었어요. 즉 상위층에 속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민간 소비가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면서 민간 소비가 곤두박질 쳐요. 예? 많은 경제적인 취약계층들, 서민들이 임시직, 일용직 이런 일자리들이 줄어들면서 민간 소비가 급격하게 추락합니다. 그러다가 2분기에 가서 우리나라가 2분기에 그러니까 온 세계가 1차 대유행이 하면서 코로나 1차 대유행으로 경제가 막 곤두박질 칠 때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출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4.1%였었습니다. 수출이 굉장히 곤두박질 쳤었죠. 그런데 OECD 37개 국가 중에서 1위 했어요. 1등 했어요. 예? 주요 국가 중에서. 왜 그러냐? 민간 소비가 방어해 준 거예요. 민간 소비가. 2분기가 어떤 달입니까? 4, 5, 6월 달입니다. 4월 달에 경기도가 10만 원 재난 기본소득을 주고 그리고 5월 달부터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그렇죠? 4인 가족 최대 이상 100만 원까지 소멸성 지역화폐라는 굉장히 창조적인 정책으로
소비와 방역을 다 같이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결과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OECD 37개 국가 중에서 1등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4분기가 어떤 해입니까요? 10월, 11월, 12월입니다. 9월 말부터 2차 선별 지원이 시작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2차 선별 지원이 9월 말부터 시작됐죠.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요? 수출은 하반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가 끌어냈냐? 민간 소비가 다시 곤두박질 쳐요. 마이너스 0.7%포인트를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OECD 국가에서 15위로 추락합니다. 1등 하던 나라가 15위로 추락을 해요. 그 결과 지난해 1년을 결산해 보니까는 5위를 한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어떤 얘기 했었습니까? OECD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1등이다. 이런 얘기 한참 많이 했었잖아요.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5등뿐이 못했어요. 왜요? 민간 소비가 곤두박질 쳐가지고요. 선별 지원을 계속해서 하는 바람이에요. 예? 자, 경제 정책적으로 이건 경제 정책의 실패입니다. 인재예요, 인재. 인재입니다. 이건요. 경제 정책의 실패라는 점에서요. 이건 인재입니다. 자, 가계의 소비 지출이요. 가계의 소비 지출을 얼마나 감소했느냐? 2.3%나 감소를 했어요. 1년 전에 비해서. 예? 근데 2분기 때 유일하게 가계 소비가 증가를 했던 때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줘가지고 저게 플러스를 했었어요. 자, 소비 지출액이요. 소비 지출액이 지난해 4분기에 한 209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들의 지출액이요. 근데 저게 어느 수준이냐? 2017년 1분기 수준이에요. 2017년 1분기. 5년 전으로 2017년 1분기면요. 지금 올해 2021년이니까는 예? 4년 전으로 돌아간 거죠. 가계 소비가 그만큼 안 좋은 겁니다. 예? 가계 소비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4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4년 전으로요. 예? 4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계별로 우리가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봐봅시다. 1분기 때는 하위층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밀려 내려가요. 여전히 2분위부터 5분위까지, 즉 하위 20%부터 상위 100%까지는 소득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왜? 정규직, 예? 근데 좋은 일자리들은 타격을 안 받았으니까요. 근데 5분위 배율, 그래서 이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의 격차를 5분위 배율이라고 하죠. 몇 배가 되느냐?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몇 배가 되느냐를 우리가 5분위 배율이라고 합니다. 그게 악화되죠. 4.4%나. 왜? 하위 20%가 직격탄을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2분기를 봐보세요. 2분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요. 5분위 배율이 개선됩니다. 예? 왜 그렇게 됐느냐? 소득 증가율을 봐보세요. 소득 증가율을 보면 하위 20%가 가장 높고 그 다음 20%, 그 다음 20% 순서로 상위 소득으로 올라갈수록 소득 증가율이 낮아져요. 아주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2분기가 뭐예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나 소득 분배나 모든 면에서. 근데 4분기 선별 지원에서는 4분기를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됩니까요? 상위 40%가 가장 소득이 많이 올랐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두텁게 지원한다 했는데 결과는 상위 40%가 가장 많이 혜택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연히 뭐냐면 소득 분배도 악화되죠. 그러니까
선별 지원이 내세웠던 이낙연 대표가 작년 내내 얘기했던 게 뭡니까요? 어려운 사람을 두텁게 지원한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려운 사람 두텁게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였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예? 자영업자들 중에 그러니까는 규모가 큰 업종이나 작은 업종이나 매출액이 줄어든 부분은 다 지원해 줬거든요. 예? 오히려 굉장히 그러니까는 예? 영세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못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요. 자, 지난해 내내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선별을 주장하면서 전 국민을 지원하는 걸 반대하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뭡니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가계는 무슨 가계의 재정은 화수분입니까? 예? 이분들이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참 현장에 나가서 이 경제 관료들이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지난해 2차 선별 지원금이 올해 2월 달에서야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취약계층들 지원한다고 정부가 그 선정했었던 가구 중에서 한 37%가 못 받았어요. 왜? 증명을 못 해가지고요. 정부가 그러니까는 대상에 그러니까 포함시켰던 사람들 중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에서는 말은 선별이라고 한다면은 말은 그러니까 핀셋처럼 그러니까 자격자를 다 이렇게 끄집어냈을 것 같죠. 그런데 그 기준을 만들 게 아닙니까? 지원하는 지원 자격의 기준을요. 그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그 기준을 그러니까 다 따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 집행했다가 자기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이 37, 8%가 됐었어요. 예? 이런 현실이라고요. 자, 최근까지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죠. 4월 6일 날이면은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기재부에서 이런 발표를 하나 합니다. 국가 결산을 지난해 국가 결산이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걸 국회에다 제출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고 심의가 통과되면은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한 다음에 최종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썼다는 걸 정리한 게 결산이죠. 그 결산을 국회에다가 이제 또 이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게 매일경제입니다. 그 다음날 4월 6일 이게 4월 6일자입니다. 4월 6일에 바로 오전에 4월 6일이면 투표 바로 하루 전이에요. 정부가 그러니까 아침에 보도자료 띄운 거를 가지고 그날 오전에 쏟아낸 겁니다. 언론들이 쏟아낸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국가부채 한 2,000조에 육박하면서 GDP 규모를 추월했다. 나라 살림 최대 적자다. 이게 투표 하루 전에 쏟아져 나온 기사예요. 투표 전에. 예? 아니 얼마 전까지 국가부채 한 1,000조 시대가 도래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2,000조를 얘기를 하고 갑자기 국민들 굉장히 당혹했을 거예요.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렇죠? 굉장히 당혹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선거 하루 전날에 이런 기사가 쏟아 나왔어요. 자, 파이낸셜 뉴스에는 또 한술 더 떠가지고 1인당 나라빚이 1,635만 원이다. 이것도 언제요? 4월 6일 날 11시에. 오전 11시에. 이런 기사들이 도배가 됐었어요. 선거 하루 전에. 예? 가뜩이나 저기 뭡니까? 정권 심판을 내셨는데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무능하다 이거예요. 예? 이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막 쏟아냈었어요.
기재부가 하루 전에 그 결산 심사서를 투표 끝나고 나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근데 이게 저렇게 언론에서 저렇게 엉터리 기사를 제가 엉터리 기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엉터리 기사를 쏟아내면은 기재부에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그날 오후라도 보충 설명서를 냈어야죠. 보도자료를요. 냈어야죠. 근데 안 냅니다. 안 내요. 원래 자료를 보게 되면요, 국가 채무라는 말하고 국가 부채라는 말하고 구별을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내용을요. 국가 채무하고 국가 부채하고. 제가 그래서 4월 7일 아침에 뉴스공장 나가서 저 국가 부채는 그동안 우리가 국민들이 알고 있었던 국가 채무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이 얘기를 뉴스공장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투표일 날 아침에요. 그때서야 오후에, 그날 오후에야 기재부에서 한 5시 넘어서 예? 투표 거의 종료 다 됐을 때쯤 돼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부채하고 국가 부채하고 국가 채무가 다르다는. 예? 기재부가 이런 식으로 저는 장난을 친 것 같은데, 자, 부채하고 채무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같이 혼용해서 썼었는데 아주 엄밀하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채는 영어에서 라이어빌리티라고 하고요. 채무는 debt, 빚이죠. 빚.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쉬운 예를 드릴게요. 헬스장에 피트니스 센터에 우리가 연회비를 내고 등록을 했어요. 1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100만 원 회비를 받은 헬스장 주인, 사장님은 장부에다 어떻게 기록하느냐? 회계적으로 볼 때는요, 부채 100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빚을 진 게 아니잖아요. 회원한테 빚을 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헬스장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그냥 제공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책임만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부득이 문을 닫게 생겼어요. 중간에요. 그러면 나머지 이용료를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그건 빚입니다. 그런데 헬스장을 정상적으로 계속 오픈해가지고 운영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 돈을 회비를 받은 회비는 돌려줄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헬스장 이용만 계속 해주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환할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빚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걸 부채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택담보대출금,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한 2억 원을 대출받아서 샀어요. 그럼 그건 내가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매달이요. 그렇죠? 그거는 빚입니다. 채무라 그래, 이걸 채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이건 뭐냐? 공무원 연금을 냈어요. 매달 내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요. 군인들이 매달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내고 있잖아요. 나중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노후에 돌려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돌려받아야 될, 국가가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부채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뭘 받았습니까? 연금이란 돈을 받았잖아요. 공무원으로부터, 군인으로부터요. 그 자산도 가지고 있는 부채입니다. 이거는요. 자산도 가지고 있는 부채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국제 기준에서 우리가 채무라는 것은 꼭 상환해야 되는, 채무가 확정된 거, 빚이 확정된 거, 이런 것만을 범주에 포함을 시킵니다. 범주에 포함시켜요. 그 채무는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채무는요. 그래서 5시 넘어에서나 보도자료를 내요.
국가 채무와 부채는 다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 전날에 냈어야죠. 왜? 그 전날 11시경에 국내 언론들이 막 쏟아냈었거든요. 엉터리 기사를요.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이런 기사를 냈어야지요. 근데 그거를 하루도 훨씬 지나가지고 그 다음날 오후 5시 반 정도에 냈습니다. 보도자료를요. 자, 거기다가 홍남기 부총리는 무슨 짓을 했느냐? 그날 밤에 7일날 선거 다 끝나고 나서 한 10시경, 밤 10시경이에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국가 채무하고 국가 부채가 다르다는. 다 투표도 끝난 다음에 저거 올려서 뭐예요? 예? 다 끝나고서 제가 볼 때 즐긴 겁니다. 신문에서 엉터리 기사로, 예? 엉터리 기사로 2천조에 육박한다는 이런 국가 부채가 2천조에 육박한다는 걸 쏟아낼 때, 예? 우리나라는 800조 원대인데, 예? 자, 이 국가 부채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정부가 발표한 걸 보게 되면은 국가 부채는 변화가 없었어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냐면 재정 수지가 오히려 개선됐어요. 재정 수지 개선된 것도 돈을 그만큼 안 썼다는 얘기죠. 예? 생각보다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추경에서 편성한 것보다 추경에서 편성한 예산을 다 집행도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요? 선별이 안 돼가지고. 선별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저기 빨간 박스에 마이너스 4.4에서 마이너스 3.7로 결산을 해보니까 GDP 대비 0.7%포인트. 0.7%포인트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 1년, 지난해 5월 달에 줬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14조 원 정도가 0.7%입니다. 그만큼을 못 쓴 거예요. 국회에서 추경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놓고. 이게 선별에 이게 민낯입니다. 국가 부채는 846조 9천억 원. 지난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별 차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국가 채무인데, 국가 부채하고 다른데, 이거를 언론들에서 막 엉터리로 2천조에 육박한다고 쏟아내는데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먼 산 구경하듯이. 예? 선거 끝나고 나서 그날 밤 10시나 돼서 국가 채무와 부채는 다릅니다. 이런 포스팅을 올려놓은. 제가 그날 아침에 4월 7일 아침에 뉴스공장 나가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는 그날 저녁 6시나 다 돼가지고 기재부에서는 해명자를 내고 기재부 총리라는 사람은 부총리라는 사람은 밤 10시나 돼서 자기 개인 페이스북에다가 국가 채무와 부채는 다릅니다. 이런 식의. 예? 그 전날에 4월 6일 날 11시에 온통 언론들에서는 도배를 했는데. 예? 자, 이 국가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연금 같은 거였었어요. 연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먼 이제 훗날에 우리가 그러니까는 언젠가 갚아줘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연금 갚아야 될 돈이 왜 이렇게 확 늘었느냐? 많이 늘었습니다. 한 100조 이상이요. 1년 사이에. 왜 늘었느냐? 많이 냈으니까요. 내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연금 액수가 내는 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연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저는 연금 개혁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은 하여간 연금이라는 것은 이건 확정된 채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이게 IMF의 재정 자료입니다. IMF에 우리나라가 이 재정 수지가 통합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3.1%뿐이 안 썼다. 예? 국가 채무도 48.1%로 제일 주요 국가 중에서 낮아요. 예? 낮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피아들은 계속 뭘 얘기합니까? 재정이 하수분이 아니다. 국가 채무가 지금 그러니까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포 마케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포 마케팅을요.
자, 이 모피아의 공포 마케팅에서 국민들이 벗어나야지만요. 우리나라는 불평등 문제를 민생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걸 청와대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이걸 청와대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못하러 청와대 권력을 장악을 해요. 그냥 관료들한테 다 맡기지 국가 운영. 국회의원들 못하라 그러니까 저거 합니까? 기재부 관료들이 원하는 대로 다 거수기 노릇만 해줄 거면은. 자, 책을 지난주에 그리고 또 하나가 터졌어요. 이게 조선일보 뉴스입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 IMF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IMF가 최근에 4월 달에 이게 IMF죠. 피스칼 모니터, 재정 모니터죠. 2021년 4월 달이죠. 4월호에 이제 뭘 이제 실었냐면요. 각국 나라들의 국가 채무가 2026년 앞으로 5년 후죠. 5년 후까지 얼마까지 변할 것인가 하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70% 육박한다고 그렇게 됐어요. IMF가 저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이게 기재부가 준 자료입니다. 기재부가 준 자료예요. 예? 자,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에서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한국 국가 채무 비율 5년 뒤에 70%가 된다. 이게 문재인의 선심 정치로 인한 결과다. 아니, 문재인 정권은 내년 3월이면 끝나요. 아니, 내년 5월 9일이면 끝나요.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예? 이걸 문재인 정부에다가 갖다가 뒤집어 씌워요. 예? 거기다가 한 6년 만에 20%포인트가 급증할 전망이다. 자, 이거는 기재부가 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기재부가 준 자료예요. 그런데 다른 주요 국가들 보게 되면은 저기 봐보세요. 오른쪽에 제가 정리해놨죠. 대한민국은 5년 동안에 한 6년 동안에 20%포인트가 증가한다고 나오는데 선진국은 평균 3년 만에 20%포인트가 증가했어요. 첫째, 지적할게요. 미국은 2년 만에 20%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일본도 2년 만에 20%포인트가 증가했고요. 영국, 프랑스 다 2년 만에. 이탈리아 심지어 1년, 이탈리아하고 캐나다는 1년 만에 그러니까 20%포인트가 증가했어요. 싱가포르도 1년 만에 증가했고요. 호주도 2년 만에 20%포인트가 증가했어요. 먼저 첫 번째 짚어야 될 일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국가 채무의 이 70%라는 것은요. 기존의 국가 채무 우리가 얘기하던 거 약간 다른 국가 채무입니다.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국가 채무는 우리가 여러 범주가 있는데 예? 두 번째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영리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돈벌 목적으로 만든 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데가 공공기관이잖아요. 이런 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고 있는 빚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자, 중앙일보에서 그래가지고 조선일보랑 비슷하게 IMF가 급증 경고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급증 경고 안 했어요. 그냥 수치만 제공했는데 기재부가 IMF에다가 제공한 거를 그대로 정리해가지고 발표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은 증가 속도가 빠른 이유와 근거, 복지 확대가 요인이다 그러는데 복지하고 확대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뿐이고 복지 확대 안 했습니다. 예? 할 계획도 없고요. 앞으로 향후 5년간에 빚 증가 속도가 세계 3위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터져 나왔는데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기재부가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기재부가 IMF에다가 넘긴 자료를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는 이게 뭐냐면요. 정부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통합재정 수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재정 수지입니다. 그런데 저기 주요 국가들이 그린 색깔로 박스되어 있잖아요.
2020년, 21년은 물론이고 2022년부터 26년까지 우리나라가 재정수지 적자가 가장 낮아요.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 가장 낮은 나라. 독일 정도 빼놓고요. 향후에 내년부터. 그렇죠? 재정수지가 적자가 대개 3% 이내에서 관리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 이내에서요. 자, 그 다음에 저기에는 뭐냐면은 정부가 그러니까는 그 채무에 대해서 국가의 채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자도 갚아야 될 게 아닙니까? 뭐 정부가 또 이자 수입도 있을 수 있잖아요. 빌려준 돈에 대해서요.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한 게 기초재정 수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맨 밑에 정리했는데 수치를 봐보세요. 주요 국가들하고. 제일 수치가 낮아요. 아니 재정을 굉장히 저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향후 5년 동안에 20%포인트나 증가하냐 이거예요. 국가 채무가요. 예? 이상하지 않아요? 자, 국가 채무 한번 봐보세요. 국가 채무를 보시게 되면은 선진국가 한번 봐보세요. 선진국가요. 선진국가 평균 에버리지라고 해서 올해 122.5%인데 2026년에 121.1%로 오히려 줄어들죠. 조금이요. 미국 봐보세요. 132.8%인데 올해 134.5%로 한 2%뿐이 안 늘죠. 근데 대한민국만 올해 53.2에서 69.7로 대폭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대한민국만. 근데 앞에서 봤듯이 대한민국의 재정 적자는 가장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네? 대한민국의 재정 적자는 가장 안정적인데 근데 어떻게 국가 채무가 우리만 이렇게 혼자서 급등하냐 이거예요. 네? 급등하냐 이거예요. 자, 재정수지 적자하고 국가 채무하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한국만 21%가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 이거예요. 예? 6년 사이에. 그런데 캐나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줄어들어요. 저들 나라보다 재정수지 적자는 더 잘 관리하는데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높은 나라들도 우리보다 국가 채무가 적게 증가해요. 예? 재정 적자는 굉장히 우리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자, 그럼 어디에 있느냐? 기재부가 무슨 뭐 귀신입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을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과거에 기재부가 예측한 거를 들여다봤어요. 과거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2020년까지 보게 되면요. 국가 채무 비율을 기재부는 항상 과대 계산을 했습니다. 국가 채무는 GDP 대비예요. GDP 대비인데 항상 과대 계산을 했어요. 과대 계산했다는 얘기 뭐죠? 채무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에 있는 건데 채무액을 정확하게 계산한다 하더라도 GDP 분모에 있는 GDP 성장률을 낮게 평가하게 되면은 국가 채무 비율은 훨씬 더 높게 갈 수 있죠. 그것 때문입니다. 저 국가 채무 비율이 2009년부터 2019년 10년간에 기재부가 전망한 게 누적해가지고 보게 되면 32%포인트 이상이나 과대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5년 동안에 기재부가 그러니까는 보도하는 기재부가 그러니까는 IMF에다 넘겨준 국가 채무 통계를 믿을 수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저렇게 뻥 튀겨가지고 국가 채무가 향후 5년 이후에는 한 70%포인트까지 증가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을 아껴야 되겠구나. 이런 공포감을 심어줄 게 아닙니까? 우리가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렇죠? 이게 관료들의 장난입니다. 관료들의 장난이고 여기에 정치인들도 같이 그러니까는 놀아나고 앉아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여기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한에 있어서는요. 끌려다니는 한 민생은 개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피아를 벗어나야만 된다. 모피아를 개혁을 해야 되고 모피아를 벗어나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그거 안 하는 한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들의 삶은 요원합니다. 요원해요. 예? 왜 재정을 저렇게 아껴 쓰려고 하느냐? 민주정부가 재정을 쓰게 되면요. 그게 경제적인 취약계층들, 보통 사람들한테 많이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면은 그만큼 금융권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잖아요. 금융자본들이 돈놀이할 대상이 줄어들죠. 금융자본들이 고리대로 돈놀이할 때가 줄어들죠. 모피아들이 제가 뭐랬습니까? 지난번에요. 모피아들은 금융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금융기관장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이게 소위 뭡니까? 이해충돌 문제인 거예요. 예?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돈이잖아요. 돈이요. 모피아가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금융자본들의 이해 관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자본의 이해 관점에서요. 이거를 청와대가 방치하고 국회가 방치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권 말기가 되게 되면요. 정권이 후반기가 되면서 관료들한테 포획당해요. 청와대 지금 봐보세요. 다 기재부 출신들이 장악했습니다. 완전히 장악했어요. 새로 기재부 장관으로 얘기되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어 국무총리실까지 장악당해 있죠. 거기 국무총리실 실장하는 사람이 지금 거론되고 있죠. 그렇죠? 다 기재부 출신들이에요. 경제는 모피아들이, 그다음에 법은 검사 출신들이. 검찰개혁, 모피아개혁 못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희망이 없고 반칙과 특권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통 사람들이 지는 것이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용단이냐? 자, 이낙연 대표한테는 한번 기회를 줬잖아요. 지난 7개월간. 그리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남은 1년 임기 기간은 1년이라는 기간은요. 차기 민주정권을 만들어야 되면서 차기 민주정권과 민주정부의 정책과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속성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한테 지지받는 민주당의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라든가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국가 운영에 대한 구상, 이런 사람들이 국가 운영에 대한 구상을 펼칠 수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상을 문재인 정부는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완전히 기재부 나라가 되고 검찰 나라가 돼가지고 국힘당 나라가 돼가지고 1년이 계속 보통 사람들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요? 문재인 정부 무능하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대선 제대로 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용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모피아하고 검찰을 계속 개혁할 수 있도록 지금 민주당의 유력 주자들 이재명 지사라든가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국정 운영에 대한 생각을 펼칠 수 있게
정책적으로 펼칠 수 있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고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민주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되고요. 신뢰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도 재창출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아가서는 차기 민주정부와의 정책과의 연속성도 만들어내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이런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촛불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촛불 시민들이 분열하지 말고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실망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목소리를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청와대와 민주당에다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에 우리가 정권 재창출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 촛불 시민이 나서줘야 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이 꼭 그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간곡한 부탁입니다. 간곡한 부탁이에요. 제 이런 구상이 제 책이요. 제 책에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여기에 실렸으니까 이 책도 좀 많이 사랑 좀 해주시고요. 많이 봐주시도록 하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시사타파가 3시부터는 민원연이 주최하는 언론개혁에 대한 중계가 있기 때문에 제 강의는 오늘 이걸로 제 방송은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